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 먼저 헤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 차익 실현 매물의 3070선, 과열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입니다. 악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간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의 부담이 있었던 시점, 특히 T+2 매수 매도 이틀 뒤에 실제 자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제가 이뤄진다는 걸 고려하면 26일인 어제가 바로 상반기 결산일이었습니다. 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6월 수익과 손실을 확정 지으려는 매매가 어제 집중이 됐고요.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쇼커버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그동안 쇼커버링,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로 인해서 시장이 더 강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추가 동력이 되어주지는 못했다는 점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시정 연설이 있었지만 정책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어제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죠. 네이버가 무려 7.9%나 하락했고요. 카카오도 9% 밀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보니 차익 실현 욕구는 더욱더 자극이 됐었던 어제입니다. 그래도 양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장중 2%대까지 하락했으나 개인 매수세가 하방을 지지해줬죠. 시장은요, 추가 상승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부담과 기대가 되는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협상 시한 7월 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KB증권의 리포트를 좀 확인해 보면요. KB증권은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가 있습니다. 언제든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트럼프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세 협박이 언제 다시 재개가 되느냐? 일기 때를 좀 복기를 해보면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고였다며 신고가 기록은 최소한의 조건으로도 보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산의 지위가 흔들리면 협상력이 떨어지기에 일종의 보완책, 즉 감세, 금리 인하 등을 확정한 뒤가 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일단 감세안은요, 7월 4일 전까지 상원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자면 7월 4일 여당이 상법 개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랠리는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부재한 상황에서 올랐다 보니 실적 시즌과 함께 전망도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일 무버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앞서 관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KB증권의 분석처럼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며 미국 증시 상승에 영향을 줬죠. 일단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가 적어 시한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행히도 월간의 중론이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승인 소식에 한전 KPS와 같은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위 내에서 인구 문제 TF가 가동된다는 소식에 아가만 컴퍼니 그리고 에르코스와 같은 종목들이 애프터마켓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틀간의 조정을 거친 뒤 간밤 스테이블코인주 서클이 7%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오늘 우리 시장 관련주도 반등에 나서줄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관세 문제가 다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아니나 자동차주 투자 입장에선 주시해야 할 뉴스가 간밤 나왔죠. 미국 상무부가 25% 자동차 부품 관세 확대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포고문에 근거해 상무부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미국 부품업계 혹은 자동차협회가 특정 부품에 있어서 관세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요. 일단 7월 1일부터 상무부는 관세업계 수련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요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의 25% 관세가 적용 중입니다. 어떤 의견들이 모이는지가 결국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점에서 북미 매출이 높은 부품사, 예를 들어 한온시스템, 만도, 현대, 모비스, 그리고 부품을 한국에서 조달해서 북미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와 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유동성의 힘으로 S&P 500 기준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을 했죠. 소위 혁신탈마로 불리는 양자,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 앞서도 전해드렸듯 어제가 결제일 기준 상반기 마감, 오늘부터가 하반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 건 아닙니다만 전일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고 미증시도 유동성에 힘에서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오늘 우리 증시 다시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한국형 전투기죠. KF-21 40대 도입을 위한 추가 계약이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은 방위 사업과 각각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는데요. 총 7,480억 원을 수주한 한화형제의 공시 체크해보시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마감 전 3시 6분에 먼저 KF-21에 탑재되는 엔진 80여 대 공급 계약 체결을 알렸습니다. 6,232억 원 규모고요. 그리고 약 50분 뒤인 장 마감 후에는 하나시스템이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12개 제품을 1,248억 원에 공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차후 진행될 후속 양산 사업까지 도맡아서 KF-21 레이더를 지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롯데지주는 1,4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524만 5천 주를 롯데물산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앞서 롯데지주는 지난 3월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5% 내외의 자기 주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매각키로 공시한 자사주 5%를 제외하면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2.5%에서 27.5%로 낮아집니다. 롯데지주는 이날 거래량을 포함해서 자사주 15%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추가로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들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손창은 24인베스트먼트 팀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공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 6,232억 원 규모의 KF-21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 장 마감 이후에는 하나시스템이 KF-21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부근에서 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 방산주 투자 전략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가격 매력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시스템 중에는 어떤 기업이 더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뭐 하나그룹이 결국엔 어제 뭐 여러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단 뭐 수주 관련된 KF-21 보라매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주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뭐 작년에 5,560억을 이제 수주를 받았고요. 올해 또 6,230억 정도 수주를 받았다. 근데 작년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5%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은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수주 잔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04조입니다. 그런 거에 감안을 해보면 이 수주 잔고에 비해도 한 1% 정도밖에 수주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도 작년 6월에 1,147억 이 KF-21 보라매호의 레이더 관련된 부분을 이제 뭐 수주를 받았고요. 올해 다시 어제 이제 1,248억 수주를 받았다. 근데 동사도 마찬가지로 1분기 기준 현재 수주 잔고가 10조 4천억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보면 일단 작년 매출에 비해서도 4% 내외고 그리고 1분기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얼마만큼 주가에 반영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산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그거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뭐 이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나토 국방비가 이제 GDP 대비 2%에서 5%로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이제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처럼
결국에는 해외 쪽에 대한 공장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멀티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9.3배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56배 정도,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감안을 해보면 가격적인 매력에 있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만큼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겠다. 하지만 종목마다는 역시 수주에 대한 그런 속도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수주 속도가 중요한 것이기에 앞으로 나올 공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 지주가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발행 주식의 10%가량을 추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워낙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았던 기업이다 보니 이번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뭐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보유한 자사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이 최대주주와 자사주를 포함하면 한 72% 정도가 일단 최대주주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5% 정도 덜어낸다라고 한들 크게 뭐 비중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5%를 시장에 판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뭐 최대주주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유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롯데그룹 계열사의 자금 지원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부터 시작된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열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계속 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석유화학이라든지 정밀화학 뭐 이런 쪽에 대한 자사주들에 대한 자사 회사의 일단 실적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확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역시나 자금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재무 건전성이나 M&A 관련된 뭐 이슈도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뭐 연결 말고 그냥 재무제표적인 부분으로 롯데지주사의 현재 1분기 현금성 부분을 보면 17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금성 자산 자체가. 그런 점에서 일단 뭐 기타 유동 자산이 2,196억 있지만, 이건 이제 작년에 발행한 기업어음이 2천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현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현금성 자산 1,450원을 확보한 걸로 보이고 있고요. 3월 사업 보고서에서 역시나 총 주식수 15%까지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금액을 매각을 한다. 그러면 한 2,900억 정도 추가적인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 뭐 현금 배당과 자기 주식 소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주주 환원율 35%까지 높일 수 있는 것도 좀 뭐 회사 측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주가는 단기 반등이 가능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이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사는 시총이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1,450억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한다라고 한들 그렇게 주가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 뭐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좀 호전되는 그런 부분들과 이 그 구체적인 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사주 소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정부가 일각에서는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선제 대응해서 소각을 한 경향도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리 어느 정도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사주가 3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측에서 일단 관계 회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관계회사가 뭐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일단 주가의 반영이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최대주에 대한 물량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경영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풀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슈픽 오늘은 건설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12.4%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역성장폭이 9년 만에 가장 컸던 지난해의 마이너스 4%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약세 보였고요. 건설 대표주 중에서는 GS건설이 3%대, HDC 현대산업개발이 2%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도 2%대 약세 보였습니다. 지역별 역성장 규모도 짚어보면요. 대구에서 역성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세종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침체되면서 2023년 역대 최저였던 건설 수주 실적의 후폭풍이 본격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멈춰버린 건설 현장의 시간이 조속히 다시 흘러가길 응원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5월 미국 수출 물량이 전년비 21.5% 줄어들었다는 소식에 증권가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일장 현대차는 3%대, 기아도 1%대 약세 보였는데요. 특히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전망 짚어보면요. 현대차의 2분기 실적과 관련해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메리츠는 관세가 연내 지속될 경우 2024년 영업이익의 44%가 증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밤에도 미국 상무부에서는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죠. 자동차주 투자와 관련해서는 관세 소식 계속해서 챙겨보며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건설주 관련 이슈픽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 건설 경기는 두 자릿수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자릿수 역성장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또 건설주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주도 이제 건설 사업이 단연히 중단됐다, 지연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12.3 계엄을 통해서 이제 건축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F 대출에 대한 그 부실화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실 일단 PF 쪽 관련된 자금을 보면 증권 쪽이 1조 9천억이고요. 저축은행이 9천억이고 보험이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PF 관련된 그런 부실 자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원가율을 좀 지배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가 부담이 높아져서 결국엔 착공 인허가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지은 물량도 미분양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안 좋은 소식만 있는데 그래도 상저하고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건설 사업에 대한 공약 관련된 이행이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OC 발주 확대라든지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재건 관련된 부분,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이 휴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종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쪽도 재건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스멀스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PBR 1배 관련된 부분으로도 일단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탑티어 관련된 종목은 현대건설과 DLENC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상저하고의 원전 모멘텀까지 지켜보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픽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5월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미국 수출 물량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간밤에는요, 또 미국이 부품 관세 확대를 위해서 7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업 환경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듯한 모습
모습인데요. 현 시점 자동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뷰가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충분한 재고를 소진하면서 좀 버텨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재고 수준이 3, 4개월인데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차 재고 수준이 3.2개월로 충분히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기아차 재고 관련된 회전율이 0.8개월로 상당히 짧다. 그래서 즉각 바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련된 부분은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조지아 공장 본격 가동과 그리고 GM 생산 공장 관련된 동맹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향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도 뭐 로봇 관련된 뭐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얼마만큼 이제 배치가 되는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탑티어 종목은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이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